이제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로서는 마지막으로 박성현 대표께서 신냉전의 도전과 대외 전략 위기라는 주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성현 선생님은 그야말로 국제 관계, 그 다음에 특히 한미 관계의 역사와 그 다음에 내부 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시고 그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제상 사실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것까지도 꿰뚫어서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뇌 탈출이라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그 난해한 그 국제관계의 문제를 매우 쉽게 많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에게 그것을 전파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설명 소개 말씀을 특히 드리는 것은 고백하자면 제가 박성현 선생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개 커밍아웃 했으니까 앞으로 저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깐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가끔 그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봤는데 역시 박성현 선생께서 미국의 내심, 트럼프의 내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더라 하고 제발 만나거든 사진 좀 같이 찍어서 보내라고. 오늘 저 사진 좀 같이 찍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심입니다. 괜히 하는 시간 때우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박성현 대표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영광입니다. 영광이고요. 39쪽의 4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좀 우울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냐 뭐 이제 정신머리가 없는 것들 갖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스에 우리가 좀 낙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땅, 한국인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지오폴리틱스, 그러니까 저는 지정학인데 저는 앞에 군사를 꼭 붙여요. 예, 그러니까 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그러니까 대륙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그 게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그게 뭐 언어, 문자, 풍습, 주거, 의복, 음식 이런 문화의 풀세트를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심지어는 조선 후기에 굉장히 굉장히 괴기스러운 성리학 이거조차도 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무지막지한 중화 제국이 등장을 하니까 전 국민을 어떤 교조적인 그런 신앙 체계, 굉장히 종교화된 유학이에요. 조선 후기 성리학은 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문난적으로 지키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교조화된 그런 일종의 신앙 체계 속에서 상시적인 집성촌 위주의 저항 공동체, 그러니까 인민전쟁, 저항전쟁 기지화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문명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동을 해버렸죠. 그래서 뭐 위정척사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저희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뛰는 그 속에서 자기 생존을 찾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냉전 체제의 등장을 활용해서 자유민주주의 남한 대한민국을 수립을 한 거거든요.
냉전 체제로의 이행을 보통 46년 2월로 봅니다. 우남 이승만의 정읍선언이 46년 6월입니다. 우남이 당연히 미국에 촉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냉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 찬스를 노리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미국이 월남전 개입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 개발에 주춧돌을 세웠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 욕 많이 하고, 저는 반중이지만 이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고도화시켰어요.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시대. 물론 그 덕에 그 와중에 우리 정신을 완전 망가놨지만, 우리는 이 군사지정학 이 게임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운명이 갈리는 나라인데, 한국의 관성과 지금의 세계 정세로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달리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국 시스템을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망간에는 자해소동은 할 수 있어도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체제라든지 이런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그리고 오 교수님께 제가 죄송하지만 시스템을 망가내는 것, 또 이 교수님이 말씀드린 사법이나 이런 언론을 건드리는 것, 이런 시스템 망가뜨리는 거는 바보가 아니면 그 망가짐에 의해서 손해보는 집단이 반발해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좀 낙관하는 편이에요. 터무니없이. 네, 터무니없이. 안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죠. 네. 자, 이제 다시 34페이지로 들어가서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냉전의 도전과 대외전략 위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효의 대승기 신론소에 보면은 제일 처음이 석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왜 이 모양이냐, 제목을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흉내를 내서 신냉전이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냐, 제목에 대해서 먼저 시비를 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냉전은 냉전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이 냉전의 본질은 뭐였냐면 벽을 쌓아 가두는 겁니다. 컨테인먼트라 그러죠. 그래서 컨테인먼트라는 게 상자박 속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소련이 주도하는 경제권 코메콘, 그게 제2세계입니다. 그리고 가트, 서방, 미국이 주도하는 게 제1세계입니다.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제3세계입니다. 우린 제3세계라는 단어는 지금도 쓰지만 제1세계와 제2세계가 그거였었어. 그건 가물가물하잖아요. 이게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너랑 상종하지도 교류하지도 않는다. 네 꼽은 위성국가 되고 네 맘대로 개겨라. 우리는 상종 안 할게. 뭐 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네가 군사적으로 날뛰면 죽여버릴 거야. 그게 냉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상종과 교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없냐면은요. 다시 조금 이따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지만 칩을 그러니까 이 저성능 칩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군사용 쪽으로 특히 80년대 이때가 되면 이 PC는 이제 막 시작 활동 말동하지만 저성능 칩을 수입을 못하니까 저 코메콘 블락 쪽에 그래도 서방과 거래가 있는 데가 불가리아예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칩을 들여다가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요. 근데 소피아가 우리 복제 잘했어요를 보여주려고 칩 껍데기에 모토로라까지 복제를 해요. 인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아무 거래가 없죠. 양쪽이 다. 저기 지금 35페이지에 큰 제가 오탈자인데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언뜻 보면 신냉전은 냉전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신냉전은 냉전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다예요. 그 거꾸로 잘못 썼어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냉전은 전부 제한되어 있는데 신냉전 지금은 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냉전 맞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혹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칼질하는 게 더 무섭다고 이게 이렇게 다 풀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조여오죠. 소통 교류 일반 다 돼 있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요구하는 건 너희 만리 방화벽 내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다 할 수 있게 그거 요구하고 있거든요. 무역도 똑같죠. 아, 우리랑 너희 무역 계속해. 근데 너희 관세는 좀 많이 내야겠다. 그리고 너희가 우회하는 것도 관세 많이 내야겠다. 투자금융. 야, 너희 좀 이상하게 지금 상장돼 있어. 중국계 기업들은 껍데기를 상장해 놨잖아요. 본체가 상장이 안 되잖아요. 아시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한 달이 걷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돼 있어요. 그거 다시 원한대로 해. 그러면 그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회계 원칙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감사, 듀딜리전스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첨단 분야에 대해서 그건 그 미국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 기술 부품 장치 장비의 첨단 분야 스톱하는 거. 이걸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거를 좁은 마당 높은 장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 뭐 지금은 뭐 그런 건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포위 압박인데 이게 또 황당한 게 이게 그 군사는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 고용주가 누구냐? 미 국방부입니다. 300만 명입니다. 군인과 군속 다 합치면. 너무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있으면 이걸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군사 체계에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스탑 앤 고 방식이 돼요. 쭉 한 10년, 20년 축적됐다가 한꺼번에 개비해서 왕창 바꾸고 또 축적됐다 개비해서 왕창 바꾸고. 시진핑이 중국군 현대화라 그래갖고 2010년대 미군을 전제로 하고 따라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군은 딴 차원으로 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꼬여 있죠. 동맹 진영 관련데 이거가 이제 군기를 많이 잡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까지 무역 협상까지 내세워서. 그래서 저는 냉전의 본질을 벽사 가두기 컨테인먼트로 보지 말자. 냉전의 본질을 체제 경쟁, 체제 대결로 보자.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냉전이다. 그래서 신냉전도 냉전이다.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결판 내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격화되고 있잖아요. 이 군사학에서 decision making이라 그러면 이제 승부 내기죠. 결판 내기인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지. 동구와 소련이 1980년대에 결판이 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레이건이라는 걸출한 리더십이 등장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판을 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 경제와 기술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석유화학은 소련이 따라왔을 것 같은데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연세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0년대 초에 모스크바에 잘 나가는 여성의 로망은 미국제 나일론 스타킹입니다. 미국제 나일론 스타킹이에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없는 거죠. 석유화학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플라스틱 압출 없어, 플라스틱 성형 없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보는 모든 물건은 금속이거나 나무거나 가죽이라는 소리 아니야. 제가 석유화학을 안 쓰면 지금 여기 빨가벗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안경알도 없다고,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니까 정보기술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대면 이미 광통신이 그러니까 사용자 광통신 말고요. 통신사업자 간선, 그걸 트렁크 라인이라는데, 거기 광통신이 일반화돼가지고 89년에 AT&T, 미국의 AT&T가 그걸 표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술 격차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교환과 분업이 달라지. 분업이 달라. 직업의 수가 많아. 지금 직업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요. 이 마크시스트 경제학은요, 소련은 제가 좀 말하지만 이건 진짜 신도입니다. 소련은. 중국은 진짜 신도가 아니야. 거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에요. 소련은 진짜 신도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망할 때까지
아인슈타인 이런 이론 얘기하면은 탄압했어요. 떠들면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왜 그러냐면 시공간이 왜곡되고 짜부러지고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르크시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반영론과 그러니까 객관적 세계의 확실성이라는 것과 충돌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신도라고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교환과 시장이 교환과 분업이 제한이 되니까 이놈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웃지 마세요. 착취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본가만 착취합니다. 기업가만. 그러면은 여기 교수님들은 월급 많이 받아가시잖아요. 이제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잘 나가는 회계사, 변호사, 뭐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럼 이 사람들은 착취자가 아니야. 근데 노동자는 아니야. 얘들은 뭐야? 강탈자, 라버, 전문 경영인. 그건 다 라버리야. 지식노동은 전부 강탈이에요. 마크시스트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이런 관점을 가진 애들이니까 경제가 돌아가겠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쿠바 같은 데랑 그 설탕값 높게 계산해서 물물 교환해주면서 무역하면서 원조해준 거 아니에요? 북한이랑도 그렇게 해서 그게 논리가 말이 되는 게, 거기 노동자가 몇 시간 일했는데 우리 노동자가 몇 시간 일했으므로 이게 노동시간 투입량에 의해서 이 비율로 교환된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쌓여갖고 80년대쯤 되니까 이제 서방에 비벼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국력 자체가 이미. 그래 거기서 레이간 딱 등장하니까 한 방에 가버린 거죠. 그러면 가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 무슨 일 벌어졌냐?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회 초상류층, 사회의 초상류 엘리트층이, 저는 뭐 딥스테이트 이런 얘기는 잘 안 써요. 또 그걸 월가에만 국한됐다라고도 보질 않아요. 아무튼 그런 쪽이 이 자유공화국, 주권국가 이런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다 뭐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흔드는 세상이 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해체주의, 좌파 해체주의랑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요, 지금 이재명의 뒷배들이 무지하게 춥습니다. 얘들 다 유럽이랑 미국서 베껴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의 교과서는 중국 쪽에 있거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요. 용어들이 다 거기서 베껴오는 거예요, 얘들. 90년대에요.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5년인가 7년 동안 그때 따져봤는데 책 제목과 부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박힌 책이 1,500권이 출간돼요, 우리나라에서. 해체주의 아니야, 해체주의. 좌파 해체주의.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베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들으면 유식한 것 같지. 베꼈으니까. 하다못해 제왕적 대통령이란 것, 그 단어도 1970년대 미국 좌파 용어예요. 워터게이트 터지기 전부터 닉슨 때려잡으려고 좌파가 만든 용어라고요. 임피리얼 프레지던시. 엄청 베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들이 굉장히 뭐 개념 있고 굉장히 멋있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거 어디서 베꼈지? 그걸 뒤지시면 돼요. 제가 오 박사님한테 일단 물어볼까요? 국가 채무는 영어로 뭐고 국가 부채는 영어로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요. 국가 채무는 government liabil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IMF를 비롯해서 OECD 27개국이죠. 중에서 한국만 안 쓰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국가 부채를 씁니다. 그게 government debt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한국만 국가 라이어빌리티를 쓰면서 한국도 아주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된 생각.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지금도 안 고쳐요. 이게 우리 오 박사님은 IMF라는 원전을 딱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잖아. 여기 좌파 애들은요 다 베끼면서 자기들이 만든 용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어쨌거나 이제 빨리 해야 돼. 근데 이제 공산권 붕괴 이후에 이제 중국사랑 이제 하이퍼글로벌리즘이 쭉 가다가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2018년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2017년 미국의 국가 안보 보고서부터 뒤집는 것이 시작이 된 건데 왜 뒤집어졌냐?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를 봐요. 우선 첫째는 이 현대 문명이 임계치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특이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시간 넘어졌네. 5분 돼. 5분. 저기 우리가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문자로 구별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80억 명과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을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고 뭐 페이스북에서 만나고 트위터에서 만나고 엑스닷컴에서 만나고 다 할 수 있어. 인스타그램에서 만나고. 그럼 이 혁명이 문자의 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혁명, 훨씬 더 파워풀한 혁명 아닐까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차베스가 방송법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해져서 스마트폰이 고급에 안 보급됐어. 맞아요. 한국과 같이 100만 원대 스마트폰을 얼라들까지 다 차고 있는 데서 방송을 국가가 장악해? 재밌는 결과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문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어떤 AI라든지 이런 어떤 현대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명이 펼쳐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특이점 통과가 미국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세 번째는 뭐냐? 미국이 2015년경에 셰일 혁명을 완성시키면서 에너지 로또를 맞았어요. 셰일 혁명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스마트하게 뽑아요. 그래서 뭐 혹자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 코스트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미국의 셰일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중동 바로 정도는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조만간에 우크라, 유럽, 러시아 쪽 바로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미국은 중국에 초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냉전이 이게 결판 내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간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너무 원래 이게 유전자가 내장돼 있었는데 유전자가 내장돼 있으니까 야 유전자 감춰라고 등소평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도광양회 본색을 감춰라. 그러니까 그 내장돼 있었는데 시진핑이가 이제 그걸 너무 드러내갖고 뭐 못할 짓 많이 해놔서 이제 했는데 맨 마지막 바보 같은 짓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이 반죽으로 확 돌아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냉전의 그러면 최종 상태가 뭐야? 이게 미국서 이제 전문가들이 엄청 논쟁합니다. 신냉전의 최종 목표, 이걸 엔드게임이라 그러고 이 논쟁을 엔드게임 디베이트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지지하냐면, 엔드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냉전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 해체다, 혹은 중국을 여러 나라로 쪼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고, 목표로 삼을 필요도 없다. 미국과 한국은 서방 국가입니다. 서방 선진국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엊그저께 와 있을 거예요. 스티브 커킨 세계적 학자. 그러니까 서방이라는 건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서방 선진국인데 미국과 서방은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해나가면 된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중국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거나 적응 못해서 중국 공산당에 죽어 자빠지거나 그건 중국 비즈니스다. 아마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백악관의 국가안보 수석 부보자가 알렉스 웡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끝나갑니다.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게임을 잘 풀어와서 지금 번영을 이룬 나라예요. 이재명이가 어떤 상태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여객기를 하이제킹했어. 문재인은 하이제킹도 어설프게 한 상태에서 나 이거 몰고 베이징으로 갈 거야 라고 미국을 협박했다고요. 아니 러시아 피해인제 쓰겠다. 서해 건너서 저기 파워그리드 전력망 그 같이 공유하는 이건 베이징으로 가겠다는 소리 아닌가? 내 귀엔 그렇게 들리는데. 종전 그 평양 때려잡고 북한을 중국 직영 식민지로 바치자라는 소리인데, 저는 종전 선언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친북으로 분류돼 있어도 저 사람은 거의 중국 간첩이야. 저 평양 간첩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 체제는 그 아슬아슬한 긴장에 기생하는 체제예요. 근데 종전이 돼버리면 북이 정상국가가 돼. 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제사회가 개입을 못해. 중국이 공작을 해서 북을 직영식 민주로 만들어도 아무도 개입 못해요. 북에서 급변사태 벌어져도. 자,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하이제킹은 문재인보다 확실하게 했어요. 했는데 갈 수가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야. 베이징 공항 폐쇄야. 그럼 어디로 가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은 이 공허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중국 공산당은요. 소련 공산당은 저건 진짜 신도였습니다. 신앙인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고양이를 모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러니까 얘들은 신앙이 없어. 정치 철학 신앙 없어.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권력이 유지되면 좋아. 그거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 이런 거고, 그것을 국민들한테는, 중국 인민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닥하고 샷다마우스하고 공산당한테 복종하면 나날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라는 중국 특색 사회계약으로 그걸 땜빵을 한 거예요. 그게 중국 특색 사회계약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더 안 먹히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특색 사회계약도 없어.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처럼 백년치욕으로 펌프질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정치 철학 내지 정치 철학 대체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군사지정학적 선택, 대외전략, 군사지정학적 선택을 할 게 없어. 그냥 없어. 뭘 선택한다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음을 비우면 대운이 트일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에게 기댈 수 없다. 중국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담양가는 집구석인데 어떻게 기대냐. 그 주사파 종북이 북한이 쪼그라들면서 자유로워지듯이 이제야말로 우리가 베이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제 마음 비우고 우리가 안미경중하자. 우리가 안미경미하자. 이러면은 대박이 터져요, 저 사람이. 그런데 그건 정치적 자살이죠. 정치는 차별하니까. 그 고지를 누가 잡고 있냐? 바보 같은 국힘이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고지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미경미 아닙니까? 안미경미? 네. 그 박쥐 안미경중은 저 건너편에 조선일보 꼬붕이 국힘이 잡고 있는 거고, 쟤들은 저기 안중경중 하다가 지금은 갈 데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와서 안미경미 한다면 우리한테 귀순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받아줄지 생각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힘이나 이제 한국의 제도권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한 칸씩 이동한 거거든요. 이재명이 안미경중으로 들어오거나 뭐 아무튼 안미로 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안미로 들어왔다고 이재명이 안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선일보보다 더 조선일보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조선일보 김대중 씨보다 더 김대중 씨스러워져서 이제 이대중으로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재명이. 그러면 국힘은 이재명과 어떻게, 더불당과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그걸 이제 우리 같이 점잖은 사람들은 차별하라 그러지만 그 저기 누구지? 그 저기 칼 슈미츠. 칼 슈미츠 그 나치 시대 때 독일 정치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그 정치라는 것은 적과 아를 구분짓는 전선을 긋는 것이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다. 적을 어떻게 정하냐, 우리를 어떻게 정하냐가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슈미츠 나치 정치 철학자라고 욕을 아무리 인용해도 쟤들이 못합니다. 왜냐? 걔들을 띄운 게 좌파야. 그래서 우리 마음 놓고 카슈미츠 인용해도 돼요. 다시 말하자면 국힘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안미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조선일보 김대중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힘이 어떻게 이재명과 더불당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어떻게 전선을 할 거냐, 전선 실종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외 정책 실종 상태고요. 국힘은 전선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신 차려 있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일단 뭐 새가 되더란데도 우리가 안미, 경미 고지를 차지하고 앉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고지로 못 끼어오르는 거예요. 예.